저는 30대 초반에 인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고향은 지방 소도시이지만 20대 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고요. 결혼 전에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인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출퇴근이 어려워지자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으로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신혼집도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시댁이랑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그 흔한 시집살이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조금 깐깐하신 경향은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 바쁘셔서 신혼집에 자주 오신다든가 간섭은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일남 일녀 중 장남이고 아래로 4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우는 대학교 때 베트남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대학 졸업도 마치지 못한 채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결혼한 남편은 국적이 베트남이었지만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분인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고 한국말도 능숙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우의 시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특히 시어머니 집안이 대대로 상류층이라 매우 부유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새언니는 오빠가 잘해주냐고. 오빠가 예전부터 엄청 고지식한 사람이라 옷 입는 거랑 음식하는 거 간섭하지 않나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아니라고. 오빠가 얼마나 다정한데요. 어머님도 잘해주시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에이, 엄마가 잘해주긴 뭘 잘해주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시자 들어가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어서 말하길 자기 시어머니는 한국말을 못해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구박받을 일이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트남어를 안 배우는 거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신랑이 한국말 잘하니까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웃으며 말했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리더라고요.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흉 본다고요. 하지만 신우는 누가 흉을 보냐며 오히려 자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라서 자기는 베트남으로 시집간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이길 한국 사람이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신우는 한국에 올 때마다 베트남으로 시집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시집살이 한 번 없이 편하게 산다고 자랑했어요. 시댁도 그렇고 남편분도 능력이 있는지 아이도 셋이나 낳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만 봐도 대부분 명품이었으니 확실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간 게 맞긴 맞더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우를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와 신우의 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계기는 바로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신우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기로 했는데 신우 시댁에 일이 생겨서 제 날짜에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저희 결혼식 일정까지 미루게 됐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우리 결혼식보다 신우 참석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긴 했지만 남편 말로는 여동생이 잘 사니까 축의금은 두둑히 할 거라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 일정을 미뤘고 신우가 한국에 오는 날에 맞춰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식장에 참석한 신우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고 남편이 말하던 거랑 달리 축의금도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아서 더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때 저희 결혼을 미루게 된 이유가
바로 신우의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해서 일정을 바꾼 거였더라고요. 환갑이나 칠순 같은 중요한 행사로 가는 여행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골프 여행을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속만 끓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즐거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요. 아이는 1, 2년 뒤에 가질 생각이라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를 했는데 신우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신우 혼자 한국으로 들어왔고 저희 신혼집에 와서는 이곳저곳 집 구경을 하면서 시댁으로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새언니, 오빠랑 애도 없이 둘이 있으니까 아직 신혼 분위기도 나고 좋은가 봐요? 지금이 딱 좋을 때지 뭐. 아가씨, 애들 두고 오기 힘들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 손 타는 나이일 텐데. 어머 새언니, 베트남에도 유모가 따로 있어서 제가 애들 일일이 케어 안 해도 돼요. 뭘 참 모른다니까. 아, 그래요? 유모도 있고 역시 부잣집은 다르네요. 그럼 며칠 일정으로 한국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아가씨 오신 거 알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했는데요. 미리 얘기하면 뭐하러 왔냐, 뭔 일 있냐, 언제 가냐 등등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귀찮아요. 새언니 저 그냥 며칠만 여기 있다가 엄마 집에 갈게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할 게 많다고요. 그래, 너도 한국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좀 편하게 있다가 엄마한테는 당분간 모른 척 할 테니까. 진짜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새언니, 저 진짜 더 있다 가도 되죠? 아, 네, 알겠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 댁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저희 집으로 왔길래 공항에서 저희 집이 더 가깝기도 하고 첫날이니까 잠깐 들른 거겠지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가까이 저희 집에 머무르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중간중간 시부모님 집에 들르는 것 같았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집으로 와서 조금 난처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23평 정도 되는 구형 아파트라 방은 3개지만 화장실이 1개라서 같이 지내는 동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신우가 아무리 가족이라고는 해도 저와 둘이만 살던 거에 적응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제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참는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언제 갈 건지 물어보기라도 했다가 또 온갖 싫은 소리를 할까봐 묻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했죠. 결국 신우는 저희 집에서 보름이 넘게 머물다 갔어요. 한국에 무슨 일로 온 건가 싶었지만 하는 거라곤 매일 쇼핑 다니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름 동안 한국 생활을 신나게 즐기더니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번엔 조카 셋을 데리고 귀국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왔고요. 저녁이 되자 시부모님까지 신혼집으로 모이게 되니까 좁은 거실에 8명이 모여 편하게 앉지도 못하고 꽉 차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쁜 손주들 왔다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이 애들이랑 같이 간다고 퍼스트 클래스로 끊어줬다면서 아무튼 애들이라면 끔찍하게 위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가 자주 들어오신다고 이번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셨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말하길 어쩐 일로 왔냐는 소리로 들리는데 새언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왜 또 왔냐니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을 이으셨어요. 베트남 시댁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 저도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혼의 시댁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집안 사정이 어렵다면 가족들이 흩어져 지낼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서 비싼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줬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았고요. 그래도 더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조카 3명은 한국에 머물게 되었으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카들도 한국에 몇 번 와본 적이 없어서 낯설어 할 수 있으니 잘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신우랑 조카들과 내가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굳이 신경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신우가 조카들을 데리고 온 첫날은 날이 너무 늦어서 저희 부부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고 다행히 다음 날 시댁으로 짐을 싸서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시나마 우리 집에 놀러 왔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시댁으로 먼저 가셨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그래. 둘째랑 애들은 아까 출발했다는 전화 받았다. 너도 이따가 저녁에 집으로 들리려무나.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해서 퇴근하고 엄마 집으로 오라고 전하고. 알았지? 네, 근데 어머니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요. 얘는 시애미가 오라고 하면 군소리 말고 올 것이지 뭔 잔소리가 그리 많으냐. 내가 그동안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냥 냅뒀더니 진짜 네가 이뻐서 그러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시어머니는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고 그날부터 시댁집 청소며 식사 그리고 조카들 돌보는 일까지 모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평소에 대가족 식사나 집안 살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웠고 왜 내가 이 모든 걸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혼의 시댁 사정이 어려워져 당분간 한국에 머무르며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본인도 일을 하니까 손주들을 돌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에게 모든 걸 맡기려는 상황이었죠. 저도 재택근무 중이라 조카들을 하루 종일 봐주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인정머리 없다는 말까지 하며 저를 비난하셨어요. 신우의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저 혼자만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시댁 사정이 안 좋으니 신우가 애들까지 데리고 한국에 올 정도라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챙기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애 셋을 하루 종일 돌보는 건 무리라고 했고 어머님은 아예 저에게 집안일까지 맡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라리 조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당분간 같이 있는 게 어떻겠냐며 그러면 시댁 청소와 빨래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 말에 황당했지만 남편의 간청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하루 종일은 힘들고 대신 점심때 잠깐 시댁에 가서 조카들 식사만 챙겨주기로 합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신우가 조카 셋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애들을 당분간 맡겨달라며 찾아온 것이죠. 전날 분명히
남편과 이야기를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는 오히려 당연한 듯이 애들을 맡겨두고 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을 잠깐 봐주는 것뿐이라는 식으로 어제 제가 합의한 조건을 무시하고 상황을 몰아붙이는 듯했죠.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신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 애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이들은 저희 집에 남겨졌고 남편 역시 출근 준비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졸지에 조카 셋을 맡게 된 저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말도 서툴고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 일단 식사부터 챙겨주기로 했어요. 아무리 신우가 미워도 아이들만은 죄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도 잘 먹어줘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 끼를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아침 일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따질 것을 예상해 일부러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싶어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냐며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조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고 저 혼자 모든 일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가씨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애들을 다 맡기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좁은데 5명이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집이 좁긴 뭘 좁다고 그러니? 집 안 무너진다. 걱정 말어. 그리고 둘째가 금방 온다고 했으니 좀 기다리면 어디가 덧나냐?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해주고 너도 참 너무하는구나. 그럼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귀한 손주들인데 저보다 어머님이 돌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전 할 자신이 없네요. 그럼 애들은 누가 보라고? 다 늙은 시애미 보고 지금 육아까지 하라는 소리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인정이란 건 눈꽃만큼도 없어. 저도 일하는데 하루 종일 조카들만 돌볼 순 없어요. 어머님이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에게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극도로 화를 내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인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알던 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실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에게도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듬직하고 어른스럽게 보였던 사람이 시댁일만 생기면 줏대 없이 휘둘리거나 아예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저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집에 가버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남들이 겪는 시집살이와는 결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 신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몰려오다 보니 남편도 미워지고 시댁 식구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남편도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일어나고도 거실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게 잘 됐다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출해 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집을 나섰는데 막상 만날 사람이 없으니 더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불러 수다를 떨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 겸 속마음을 하소연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지인들은 놀라며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안타까워해 주었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줬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친정엄마한테 말하기도 어려워 미치겠다고요. 그러자 지인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사람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애 봐준 공은 원래 없는 거라면서 혹시 신우가 한국에 놀러 앉기라도 하면 제가 조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살떨리게 하냐고 말이 씨가 될까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인은 현실을 짚어준 거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신우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베트남에서 살 형편이 안 되니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냐고요. 직장을 구한다고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넉넉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가 괜히 힘들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답답해져서 신우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넘겨짚듯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지인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 거라며 지금이라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거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마치 교대하듯 저에게 조카들을 맡기고 약속이 있다면서 외출하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참으며 아이들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울적하고 답답한 기분이 밀려왔지만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선물을 주겠다며 자기들 캐리어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단을 맞추기 위해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아이들 옆에 앉아 구경하며 즐거운 척했어요. 그런데 선물로 꺼낸 물건들 외에도 아이들의 옷이나 가방 등을 보니 한눈에 봐도 대부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시댁 사정이 어렵다는 신우의 말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국말이 서툴긴 했지만 어려운 단어만 아니면 대화는 문제없이 가능했기에 베트남에서 살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조카들은 자연스럽게 베트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는 이야기로 넘어갔고 아빠가 바빠서 자주 얼굴을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베트남에서 어떤 집에서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조카들이 핸드폰을 꺼내 살고 있는 집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집과 마당, 집 내부를 찍은 사진들을 자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살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넓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집이었고 신우가 말하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조카들에게 물어봤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넓은 집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 답답하지 않냐고요? 그러자 조카 중 한 명이 좁긴 해도 숙모가 계속 같이 있어주니까 좋다고 하더군요. 저녁에는 외삼촌도 같이 놀아주고 베트남에서는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베트남에서는 아빠가 맨날 회사에서 늦게 오고 엄마는 쇼핑 다니거나 밤마다 파티에 가느라 집에 거의 없다고 했어요. 가끔 할머니한테 들키면 외출 금지를 당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조카들을 저에게 맡기고는 마음 편히 놀러 다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신우의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쪽과 제대로 대화가 될 리도 없고
신우가 워낙 잔머리를 잘 굴리니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무조건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신우가 무슨 핑계를 대든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이를 갈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큰 조카가 자랑할 게 있다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건 베트남에 있는 조카들 집에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명품 브랜드 로고로 튜닝된 미니 자동차를 시승하는 모습이었죠. 워낙 고가 브랜드라 가방 하나만 해도 몇백씩 하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들용 미니 자동차였는데 그걸 조카들이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하더군요. 친할머니가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신우의 시댁 사정이 안 좋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조카에게 사진 구경을 하자며 핸드폰을 받아서 사진첩을 훑어보는 척하다가 몰래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가장 최근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조카들의 친할머니인 것 같았고 그 메시지 내용을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나중에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신우는 돈이 없거나 시댁이 어려워져서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놀러 들어온 것이었고 신우의 시댁에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것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신우가 조카들을 시켜서 베트남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셈이었어요. 그렇다면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지방에 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아이들을 맡길 핑계가 필요해서 저에게 떠넘긴 거였다는 생각이 드니 신우가 절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우를 홍구멍을 내줄지 고민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신우가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신우가 베트남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혼내는 듯한 말투였고 신우는 쩔쩔매며 대답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신우가 베트남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에게는 시집살이를 해본 적도 없고 편하게 잘 산다고만 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다 믿는 눈치였지만 저는 가끔 신우의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잠시라도 편하게 지내려고 조카들 공부를 핑계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했고 시어머니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알고 있었는지는 저녁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잠시 고민하다가 조카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어요. 아이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저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죠. 저희 집에는 방이 3개 있는데 그중 가장 작은 방은 햇빛이 잘 안 들어서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방으로 쓰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 방에서 조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들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고 중간에는 저를 제외하고 조카들만 모여있는 사진도 몇 장 찍어두었죠. 그리고 그 사진들을 신우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조카들의 베트남 할머니에게 메시지로 보냈어요. 조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조카 휴대폰으로 제가 직접 사진을 전송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시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내용을 확인했죠. 할머니답게 첫 질문은 밥은 뭐 먹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밥이 없어서 과자 먹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고, 이어서 배고프다고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고는 조카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신혼의 시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니 조카들만 한국에 남겨둔 신우의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지 않을까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저는 조카들이 아직 자고 있지 않아서 일단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신우의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조카들에게 할머니한테 연락했느냐고 다급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화가 난 듯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조카들을 다그쳤는데 대충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조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무언가 말했나 싶어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신우의 거짓말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신우가 베트남 시댁에 대해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 할지 뻔히 보였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넌 며칠 만에 와서 다짜고짜 애들한테 왜 소리를 질러? 오빠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시댁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게 뭔 소리야? 네가 왜 시댁에서 쫓겨나? 너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새언니, 언니는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본 거예요? 밥은 제때 차려준 거 맞아요? 나 없다고 구박한 거 아니고. 아가씨, 떠넘기듯이 애들 두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그동안 애를 굶겼다고 누가 그래요? 애들한테 물어보던가요. 그럼 애들 친할머니가 호텔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건 아가씨가 알아봐야죠. 기껏 고생해서 애들 돌봐준 사람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애들 데리고 호텔로 가면 되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신우의 시어머니가 조카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신우가 애들 공부를 핑계로 한국에 왔지만 사실은 놀러 다닌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신우의 베트남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생활비와 카드를 받아왔을 텐데 그 돈을 자기 유흥비와 쇼핑에 다 써버렸으니 신우가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떡하냐고. 시어머니가 내일 당장 한국으로 들어올 기세라고요. 남편도 지금 화가 많이 났다며 혹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겁을 먹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왜 거짓말도 적당히 하지 않았냐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데려와 놓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 쓰면서 놀러 다녔으니 안 들킬 수가 없다고요. 신우는 정말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성격에 이번엔 진짜 1년 동안 외출 금지라도 시킬지도 모른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죠. 너 베트남에서 외출 금지 당한 적도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길래 그런 대접을 받았냐고요. 신우는 얼버무리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다 큰 어른이 외출 금지 당하겠냐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일단 베트남 시댁 식구들이 오면 혼자 만나지 말고 자신이 같이 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사돈 앞에서 함부로 대하겠냐며 안심시키려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걱정을 하며 혹시라도 베트남 시어머니가 내일이라도 한국에 들어올 걸 예상한 건지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로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녁 내내 신우 걱정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속에서 점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수지가 지난번부터 한국에 자주 들어오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서 결국 시댁 식구들한테 한 소리 듣게 될까봐 걱정이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왜 걱정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우 편을 들면서 얼마나 쫄았으면 아까 나가는데 얼굴이 창백해졌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한국에 온 것인지 간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사돈댁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건지 궁금해하면서 조카들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사돈 집에 문자를 보낸 건 저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번호를 알고 연락했냐고 묻더니 그런 걸 왜 보내냐며 수지가 난처해질 게 뻔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주고 오히려 지금 자기 동생이 욕먹는 게 걱정인 거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래도 그렇지 미리 자기에게 얘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곤란할 때는 아예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당신이랑 끝장일 줄 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우의 시댁 사정이 실제로는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의 반응을 보니 처음 듣는 눈치였어요. 그나마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다행이긴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라면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편에게 화가 났던 건 거짓말을 한 신우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에게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며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신우의 말이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길래 신우가 일자리 알아본다고 하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을 때 사실 유흥을 즐기러 다닌다는 걸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로 다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할 말도 없었고 본인 생각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회사에 일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아까 신우, 조카들이랑 나갔던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대충 상황 설명을 들은 건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막말을 하시더군요. 너는 네 신우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냐? 베트남 사돈한테 문자랑 사진 보낸 거 네가 그랬다며. 네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애냐? 그러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 턱이 있나요?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아셔야지. 안 그래요? 이거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너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어디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쫓겨나고 싶어?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저 건드려봤자 어머님이나 아가씨 좋을 일 없다고요. 저한테 한 번만 더 아가씨 위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거 강요하시면 나중에 베트남 사돈집에서 왔을 때 여태까지 아가씨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는지 싹 다 얘기해버릴 테니까요. 어머, 얘 좀 봐라. 너 지금 뭐 하나 약점 잡았다 이거야? 처음부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시킨 건 어머니가 문제예요. 저를 그동안 얼마나 하찮게 보셨으면 아가씨까지 저한테 이렇게 행동하겠어요? 신우의 시댁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까발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알겠다고
그렇게까진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세 좋게 들어오자마자 쌍욕을 하더니 자기 딸은 그래도 이혼당하게 하기 싫었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갈수록 시어머니와 신우의 횡포를 막을 길은 제가 칼을 뽑아야만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친정 부모님 욕먹이는 거 알면서도 강하게 나갔어요. 다음 날 정말 신우네 시댁 식구들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총출동하였고 신우의 시어머니를 실물로 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사진보다 훨씬 포스가 느껴졌고 어찌나 무섭게 생겼었는지 인사도 못 건넬 정도였어요. 신우는 시어머니 앞에서 호랑이한테 잡힌 초식동물 마냥 촉인장을 한 상태였는데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할머니가 와서 마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졸지에 신우의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언어가 다르다 보니 대화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유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신우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은 다르게 온화하고 인자한 외모였고 한국분이라 대화하는 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었는데요. 중간중간 저희 부부에게도 말을 건네시길래 저는 일부러 신우랑 시어머니 똥줄 좀 타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조카들은 저희 집에서 제가 돌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더라. 엄마가 없어도 애들이 씩씩하게 저랑 잘 있었다라는 식으로 돌려까자 신우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거기다가 슬쩍 아가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참 바쁘게 다니더라는 이야기를 하자 듣고 있는 신우의 남편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신우랑 시어머니의 심장이 철렁할 걸 알았기 때문에 맛보기만 보여줬지만 앞으로 저한테 또 이딴 식으로 하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찌어찌 식사를 마치게 되었고 저희 시부모님은 베트남 사돈과 어색한 인사를 끝으로 먼저 집으로 가셨어요. 신우의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차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는 신우의 시어머니 제안에 그럴까도 생각했지만 똥줄이 계속 타는 신우가 저랑 오빠를 말리면서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가보라고 반강제로 들여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오게 되었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호텔에서 하룻밤 머무르고 다음 날 첫 비행기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어요. 물론 신우와 조카들 모두 함께 말이죠. 한동안은 신우 소식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제 눈치가 보여서인지 겉으로는 크게 티를 내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저한테 신우가 연락이 잘 안 된다며 하소연을 하길래 억지로 걱정해주는 척 맞장구는 쳐줬지만 저는 걱정은커녕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었어요. 혹시라도 또 한국에 들어오면 어쩌나 싶었지만 신우 시댁에서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드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신우가 그동안 한국에서 술 마시고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 사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지는 않았지만 눈치 빠른 신우 시댁에서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 문제로 저와 한바탕 하신 뒤부터는 일절 저희 집에 오시는 일도 없었고 시댁에 일이 있어도 제가 아닌 남편에게만 연락을 하는 등 소심하게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올 일도 없어지고 시댁 행사에 참여하라고 잔소리 안 하시니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이 더 잘 됐다 싶었어요. 아까 낮에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이번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고 하시네? 갑자기?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고? 장도 보고 음식도 해야 될 텐데. 엄마 말이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다고 아빠한테 제사 다 합치자고 했나 봐.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만 제사 지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잘 됐네. 어머님도 제사 때마다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된 일이지 뭐. 그러게. 근데 엄마 성격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놀랍긴 하다. 놀랍긴 다른 집들도 보면 제사를 합치거나 이제 안 하는 추세라던데 뭘.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찌 보면 어머님한테도 좋은 일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면서도 남편에게는 그냥 모른 척을 해버렸어요. 남편도 시댁일 이외에는 줏대 없이 행동한 적도 없고 성실한 데다가 오히려 저희 둘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둘이 잘 살게 되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게 미안했는지 이전보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인들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다들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제가 썼던 방법을 자기들도 나중에 해봐야겠다면서 하더라고요. 저도 전부 다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에게는 잘 된 거였죠.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신우는 베트남으로 가자마자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원래는 신우의 남편, 아이들과 시댁 근처의 분가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를 계기로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신나게 자유를 즐기다가 이제 시어머니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하겠구나 싶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시댁의 모든 살림을 신우 혼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신우 시댁에는 가정부랑 관리인 포함해서 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신우의 시어머니가 관리인 빼고 가정부를 전부 해고하는 바람에 모든 집안 살림을 신우가 떠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전에 듣기로는 마당도 넓은 3층짜리 저택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매일 혼자 쓸고 닦고 음식까지 해야 하는 신우를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신우는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아예 없었고 나중에는 남편과 연락도 뜸해졌는지 그 이후의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저희 집에 발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평화롭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한동안 발암물질과도 같았던 신우랑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랑 웃으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이 아닌 조용한 외곽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집을 알아보다 보니 시댁이랑 점점 더 먼 곳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셋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했던 신우와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가족이라 해도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도 제 자신을 좀 더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힘들 때는 쉬어가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제 주변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용기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라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